뭐 판사 출신 변호사와 정신과 의사가 좀 영화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추락의 해부라는 영화예요. 정신과 의사가 증인으로 나오죠. 의사니까 증언 거부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저는 말이 안 되는 증언이에요. 어떤 점에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변호사님을 한번 모셨는데요. 강창효 변호사님이라고 합니다. 로맨스 변호사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고요. 안녕하십니까,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작년까지 법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임하고 강창효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제 판사로 근무하셨죠, 강창효 판사님? 그렇습니다. 네. 저랑은 사실은 군의관 때 친분이 있어요. 제가 군의관 1년차 때 강창효 변호사님과 이제 공군사관학교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고, 저희가 뭐 PC방도 가고, 뭐 돈가스도 같이 먹고, 뭐 이랬던 사이인데, 계속 또 연락 주고받고 그랬죠. 그럼요. 예. 제가 좀 법률적인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또 이렇게 여쭤보고. 잘 없으셨지만. 있긴 있었어요. 그럴 때 또 이렇게 도와주시고, 유튜브 또 시작하셨다길래,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많이 했던 게 유튜브니까 맛을 좀 보여드리려고. 유튜브는 이렇다. 너무 감사합니다. 참 10년 전에 그 이제 군법무관 저 할 때 군의관으로 계셨잖아요. 2015년이니까 네. 맞아요. 네. 그때 이제 한창 유튜브가 초창기였던 것 같은데 그때 유튜브 한다고 하셨을 때는 이제 아무 좀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돌아보니까 이미 지금 130만이신가요? 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정말 대선배님이 되셔가지고 저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맞아요. 네. 네. 구독자 100명? 아. 촬영일 기준 100명입니다. 스레드는 저보다 좀 잘하시는 것 같거든요. 뭐 법률적인 지식은 별로 안 터지고 인형 뽑기랑 맛집. 인형 뽑기 왜 이렇게 잘해요? 인형 뽑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늘 일만큼 뽑았어. 뭐 이런 것들을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리던데. 진지하게 이렇게 정성 들여 쓴 글에는 또 이렇게 관심을 안 주시고 강남역에서 못 뽑았다 이런 거 엄청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유튜브도 사실 인형 뽑기로 좀 몇 개는 좀 올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종종 갈 때마다 촬영을 합니다. 그래요? 네. 항상 또 촬영을 하면 안 뽑히더라고요. 네. 언젠가 또 콘텐츠가 좀 되지 않을까. 예. 해보겠습니다. 뭐 판사 출신 변호사와 정신과 의사가 좀 영화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추락의 해부라는 영화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많을 텐데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영화인데 아무래도 좀 이런 데서 상을 받은 영화는 우리 좀 재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되게 재밌게 봤고 그렇다고 뭐 각 잡고 만든 예술영화 같은 건 아니어서 한번 볼만해요. 스포가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 어차피 이거 꼭 한번 봐야지 생각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저희 얘기를 한번 보고 봐도 좀 재밌으실 것 같고 이 영화를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자면 부부가 나옵니다. 산드라랑 사미엘 이 둘이 이제 결혼을 했고 그 밑에 다니엘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유명 작가고 산드라는 사미엘은 뭐 교수인가요? 뭐 작가를 지망하시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쵸. 네, 글을 열심히 쓰시는데 뭔가 잘 안 되는. 이제 남편은 사미엘은 위에서 뭐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이제 아들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아빠 사미엘이 바닥에 피투성이가 돼서 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합니다. 이렇게 이제 영화가 좀 시작이 돼요. 눈밭에 있는 약간 외딴 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개를 데리고 갔다 온 순간은 그 집에 둘밖에 없었으니까 뭐 사미엘이 자살을 했는지 아니면 아내가 남편을 밀었는지. 결국 이제 형사 사건이 돼서 우리 산드라가 이제 피고인으로 이제 재판을 받는 게 나오게 되죠. 네, 법정이 이제 주 무대인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아빠의 시체를 제일 먼저 목격한 건 그 아들 다니엘, 뭐 어리고 또 시각장애가 있고. 근데 이제 막 경찰이 조사해봤는데 어쨌든 부부 사이가 좀 좋지는 않았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전날 싸우기도 했고. 그리고 이 아들이 또 시각장애가 생긴 이유가 아버지 사미엘이 글 쓴다고 데리러 가지 않아서 그때 뭐 사고로 시각장애를 일으켰기 때문에 뭔가 이 아내가 남편을 원망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좀 있을 수 있고 또 사미엘은 계속 남편은 작가가 되고 싶어 했는데 아내는 그걸 잃었고 근데 실제로 그 유명 작가가 된 아내는 남편의 아이디어를 도용해서 표절을 한 거죠. 부부끼리.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남편이 매번 그런 얘기를 하면서 괴롭힌 부분들도 좀 있고 또 조사해봤더니 아내가 뭐 양성애자인가 봐요. 그쵸? 두 번이나 여자들과 좀 외도를 해서
뭐 그런 부분들도 조사를 했더니 좀 나왔을 것 같고, 저도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의심이 되네 이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계속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아내가 죽은 게 맞을까? 뭐 자살일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대부분 이런 영화를 보시면 이제 그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진짜 실제로 죽였냐? 맞아요. 실체 진실이 뭔가? 이제 이런 점에 이제 주목을 하셔서 보고 맞아요. 영화에 이제 몰입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유죄가 나올 만한가? 이게 지금 사실 뭐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없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직접 증거라는 게 뭘 의미하죠? 가령 이런 사건에서는 이제 머리에 상처가 있었고 맞아요.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거는 부인이 이거를 때려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떨어졌다. 그쵸. 추락을 했다. 그러면 이 흉기가 나와야지 직접 증거인가요? 그렇죠. 흉기가 나오거나 어. 또는 이제 뭐 둘이 3층 발코니에 있는 거를 본 목격자가 있거나 이제 그 정도는 돼야 이제 직접 증거라 우리가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거 없이 이제 온갖 이제 정황들만 가득한 상황인데 그러면 유죄로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정황만으로 뭐 유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강력한 정황이면. 시체 없는 살인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도 뭐 이제 시체가 발견이 안 됐더라도 이제 정황들에 비춰볼 때 살인한 게 맞다 이런 확신이 든다면 유죄가 나올 수도 있지만 좀 그런 정황들이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계속 이제 영화를 보면서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전날 둘이 크게 싸웠다라던가 뭐 싸우는 내용이 또 녹음이 된 부분도 있잖아요. 서로를 되게 비난하고 공격하는. 만약에 강창규 변호사님이 판사였어요. 그럼 지금 이 정도 사건은 산대란 무죄? 저는 솔직히 당연히 무죄라고 생각을 당연히. 했고 보는 내내 이거는 이제 무죄 사안인데 소위 우리가 말하는 억가라고 하죠. 마지막에 갑자기 뭐 유죄가 선고되는 뭐 이런 상황은 아니겠지 약간 좀 걱정이랄까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다가 이제 무죄 선고를 받아서 역시 무죄 사안이었고 프랑스든 뭐든 이제 무죄 추정이라는 걸 똑같구나. 그런 시각에서 영화를 시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죄로 인정하려면 이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제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 형사소송의 대원칙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런 정황을 다 모으더라도 이 이제 자살했다는 어떤 합리적 의심을 우리가 지우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확률 이런 걸로 얘기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더 이제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맞아요. 몇 퍼센트 내가 이거를 유죄 확신이 들어야 이거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항상 이제 제가 판사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배우기에는 그래도 한 80% 이상은 돼야. 예.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하면은 우리가 한 20% 정도는 아닐 수도 있겠는데 이런 가능성이 이제 있을 수도 있겠다. 이게 사실은 합리적 의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이 우리가 한 20% 정도가 들면 이제 그거는 무죄다. 유죄로 선고하면 안 된다. 좀 이렇게 저는 이제 판사 생활할 때 배웠던 것 같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왔던 것 같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르면 사실은 무죄가 맞긴 맞겠네요. 10명의 그 범죄자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어서 안 된다. 안 된다. 네, 그 10명의 이제 범죄자를 처벌하는 이익보다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게 되는 그 불이익이 훨씬 더 크다. 손해가 더 크다라는 게 우리 형사합법의 대원칙이고 그거는 전 세계가 동일합니다. 미성년자 다니엘 아들의 증언들도 사실 하잖아요. 사실 미성년자의 증거 능력 이거를 법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궁금하기도 하고. 예. 뭐 미성년자로 해서 증거 능력이라든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지는 않고 이제 뭐 진짜 뭐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경우는 정말 어린 유아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유아라고 하는 거는 미취학 아동을 이제 유아라고 하는데 좀 그 중에서도 한 뭐 5살, 6살 돼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건 자체를 이제 이해할 능력이 없잖아요. 없죠. 그리고 이제 질문의 취지도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할 거고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고 저렇게 물으면 저렇게 대답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지나치게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있다,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저학년 초등학생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신빙성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뭐 사건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고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게 자기가 이제 보고 들은 거를 뭐 진술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게요. 판단이 되면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고 우리 이제 영화에서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똑똑한 아이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맞아요. 네, 말도 잘 하고. 네. 근데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위기가 있었죠. 이렇게 진술의 신빙성이 중간에 한번 무너지게 되는. 맞아요. 네, 말을 바꾸는 게 생기는데 맞아요.
그게 약간 좀 엄마를 보호하는 듯한, 피고인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뭔가 진술이 번복된 듯한 인상을 주는 바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신빙성이 무너질 뻔한 그런 위기에 한번 처했었죠. 두 번째 증언할 때는 근데 그래서 직전에 이렇게 녹음 파일이 재생이 되면서 이제 배심원들이 조금 이제 이게 혹시나 죽이지 않았을까라는 쪽으로 살짝 기울었는데, 부부싸움이 나오는 장면을 네. 보고 네, 거기서 걱정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우리 또 다니엘이 등장을 해가지고 두 번째 증언을 하면서 스눕이 한번 아팠지 않습니까? 맞아요, 강아지. 네, 그 이제 스눕을 이제 병원에 데려다 주고 다시 찾아오면서 둘이서 차에서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네, 스눕도 이제 언젠가는 떠날 수 있어. 자신을 이제 스눕에 빗대어서 스눕도 평상시에 얼마나 힘들겠어. 너 여기 앞도 잘 안 보이는데 뭐 케어하고 자기 나름대로도 힘들 수도 있고. 아빠의 얘기를 스눕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근데 그게 뭐 좀 힘들다 지쳤다인 거지 직접적인 자살 사고로 볼 수 있을까도 좀 조심스럽긴 해요. 이게 너무 지쳤을 때 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정신과 의사로서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다니엘이 약간 의도한 바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다니엘도 좀 느꼈던 부분도 있고, 아빠가 평상시와 달리 이런 얘기를 왜 하지? 그렇죠. 그게 좀 기억에 남아서 증언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 사실 다니엘은 이미 한번 그 신빙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진술을 번복하면서 무너졌는데, 근데 이제 두 번째 그렇게 아빠랑 대화를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는 배심원들이나 판사님이 신빙성을 좀 인정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증언의 신빙성을 따질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이 사람이 이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좀 큰 신빙성을 부여를 하거든요. 이게 아빠랑 실제로 그런 대화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얘기를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쵸. 너무 디테일하고 뭐 누가 꾸며낸 것 같지 않고, 뭐 만약에 이걸 누가 의도적으로 꾸며냈다면 아빠가 저한테 이제 세상을 떠난다 그랬어요. 아빠도 죽고 싶다 얘기했어요. 이러면 사실 좀 이럴 수 있는데, 수능 얘기를 하면서 아빠 얘기를 했다는 거는 사실 배심원들의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움직였을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제가 또 되게 집중하면서 봤던 장면이 있어요. 정신과 의사가 증인으로 나오죠. 어떻게 보셨어요, 이 장면을? 의사니까 증언 거부권이 있지 않습니까? 법률가라든지 뭐 세무사라든지 업무상 남의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증언 거부권이 인정이 되고 이제 그거 하나의 권리거든요. 근데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를 전혀 행사하지 않고 이렇게 온전히 이제 다 얘기를 하는데, 진료를 받았다라든지 어떤 이제 약을 처방받았다라든지 이런 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어떤 증상들이 있었다 정도는 되게 담백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죠. 그 남편이 피고인, 그러니까 부인을 산드라를 비난했던 얘기까지 막 늘어나서 아 저게 이제 좀 도의적으로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쨌든 산드라 쪽에서 남편이 자살을 했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고요. 검찰은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검찰이 데려온 사람이 정신과 의사예요, 증인이. 남편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었어요. 변호사 측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생전 또 정신과 진료를 받았었고 자살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증언을 해야 하는데, 검찰이 데려왔단 말이죠. 아내가 이 사건 6개월 전에 남편이 뭔가 자살 시도한 거를 발견했다. 아스피린을 많이 복용한 걸 자기가 발견했다, 산드라가. 그래서 분명히 6개월 전에도 뭐 자살 시도를 한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주치의를 데려온 거죠. 사미엘 남편의 주치의를. 그래서 하는 얘기가 무슨 약 처방했냐. 그러니까 에스시탈로프람 20ml를 처방했다. 사망 7개월쯤에 의사를 본인이 1회씩 약을 또 줄이기로 했고, 자살 충동을 보였냐고 물어봤더니 의사가 아니라 그랬고, 우울증은 아니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좀 저는 말이 안 되는 증언이에요. 어떤 점에서 그런 거예요? 에스시탈로프람 20ml는 낮은 용량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울증 약이 아니고 감정 조절하는 약이라고 했는데, 글쎄요, 이거는 어쨌든 항우울증 약으로 승인을 받은 약이고요. 그리고 저용량이 아니라 20ml까지 썼다는 거는 어쨌든 우울감이 꽤 있었다는 거거든요. 단순 감정 조절하는 약으로 20ml를 쓰지는 않고, 또 자살 사고가 있었습니까? 물론 아니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환자가 모든 얘기를 나한테 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아니오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왜 치료를 받았냐? 아들의 사고 때문에 힘들어 받았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혼자 끊을 거면 그냥 끊지 왜 줄이고 싶다고 얘기하냐 뭐 이러고, 매주 만나는데 자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적은 없다 그러고, 아내랑 계속 싸우는 것 같아요. 아내는 사미엘이 굉장히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 자살 시도도 했던 사람이고, 이 정신과 의사는 굉장히 이거를 주치의인데도 축소시켜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환자가 자기한테 털어놓은 아내의 욕, 비난을
여기서 증언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뭐 증언과 없고를 포기하고 뭐 할 수는 있는데 네, 저게 뭐 적절한가라는 생각은 계속 들었고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했나 생각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가 진료한 환자가 자살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죄책감. 몇 개월간 진료를 했지만 이걸 캐치 못한 거죠. 그러니까 죄책감도 들고 내 탓인가? 그러니까 부정하는 거예요. 자살 생각 없었는데요. 그렇게 안 힘들었는데 우울증 아니었어요. 잘 지내요. 이런 생각도 있을 거고 만약에 내가 이걸 제대로 진료 못했다 그러면 뭔가 소송 같은 걱정. 자살 위험이 있다고 해버리면 자기가 케어를 잘 못한 게 될 수도 있겠네요. 있죠. 약을 오히려 줄이고 결국은 자살을 했다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소송까지 가서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 거예요. 어쨌든 이게 상황을 알면서 과시치사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매스컴의 주목을 받는 사건이고 사미엘을 치료했던 정신과 의사가 뭐 제대로 못해서 사미엘이 자살한 거다 이렇게 된다면 본인도 굉장히 고초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방어적으로 얘기한 부분들이 있고요. 내가 봤을 때는 자살 사고는 없었고 비교적 잘 지냈고 본인이 스테이블하다고 얘기하면서 약을 줄였던 과정이다 이렇게 담백하면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서 막 남편이 생전에 자기한테 털어놓은 얘기를 막 하면서 아내를 막 비난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되게 흔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 사람이 역전이가 좀 걸린 거죠. 역전이 어떤 말이에요? 제가 강창규 변호사님을 상담을 해요. 정신과 의사로서 좀 프로페셔널하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확 넘어간 거야 뭔가. 선을 좀 넘어버리는 거죠. 어떤 감정적으로. 막 내 친한 친구. 내가 지금 아내한테 그렇게 당해. 아내가 미워. 근데 이 사람이 아내 욕을 하니까 나도 거기에 막 동조하게 되는 거야. 사실은 저도 진료를 하다 보면 남편도 오고 아내도 와요. 악마같이 얘기해요. 이 세상에 막 진짜 쓰레기 같은 남편, 악마 같은 아내 이러는데 감정적으로 굉장히 요동칠 때는 진짜 악마같이 얘기하다가 좀 치료받고 좀 좋아지면 그 정도는 아니라고. 내가 좀 심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관계 괜찮으세요? 아,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었나요? 우리는 아무래도 내 위주로 얘기를 하게 되고 힘든 상태로 오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인지적인 왜곡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듣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오히려 좀 방어적이고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밖에는 없어요. 이 정도면 경험이 많아 보이는데 근데 계속 그 남편이 한 말을 진실처럼 얘기를 하니까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건 아니잖아요. 남편의 입장에서 얘기 들은 거지 그걸 가지고 검찰이 치조하듯이 아내를 치조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좀 선을 넘은 거죠. 너무 좀 과도하게 뭐 이렇게 피고인을 몰아붙이고 이런 행동을 하니까 약간 이 영화상에서 좀 빌런으로 설정된 게 아닌가. 좀 흥미를 위해서 1번 빌런은 검사고 이제 2번 빌런이 이 정신과 의사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제목이 추락의 해부잖아요. 남편의 추락을 사실 해부하는 거죠. 부부 사이에 은밀하고 좀 사적인 내용들이 법정에서 좀 낱낱이 해부당한다는 느낌들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돋보기를 가지고 부부 사이를 보면 뭐 다투기도 하고 과거에 큰 상처도 있고 할 텐데 그거를 이제 여기서 꺼내는 순간 살해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이상하게 보이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저는 이 법정에서 이렇게 검찰이 지나치게 피고인의 좀 인격 같은 걸 좀 너무 모독하고 좀 성적 취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까지 너무 개인의 사생활을 좀 이렇게 치조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보기 불편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죠. 검사가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맞아요. 근데 이런 정도면 좀 제지해야 되지 않나요? 너무 무서운데. 검사가 약간 농락하듯이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네, 막 일어서서 돌아다니면서 피고인을 농락하듯이 인격 모독적인 얘기를 하고 사실은 뭐 대답을 들으려는 질문도 아니에요. 그냥 기분 나쁜 거 툭 던지고 그냥 자기 자리로 들어가 버리고 그런 뭐 식으로 변론을 하는 검사님도 없을 뿐더러 실제로 네, 만약에 이제 저런 정도의 행위를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변호인도 일을 할 것이고 이의 제기합니다. 이거는 뭐 현재
사건과 관련이 없고 뭐 약간 영화에서 이런 장면 같이. 네. 물론 이제 실제로 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아, 재판장님이 이런 질문은 좀 자제를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분명 요청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예. 그 전에 판사님이 검사님이 그런 질문은 좀 자제해 달라고 아마 먼저 뭐 재판부 제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뭐 증인 신문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한테 뭐 또 맞아요. 신문하고 난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요. 증인 신문이면 증인 신문이고 피고인 신문이면 피고인 신문이고 이제 두 개가 아예 분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피고인 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통상적으로 잘 하지도 않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막 이렇게 또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이거는 우리 이제 법정에서 보통 그렇지 않고 조용히 자기 자리에 앉아서 앉아서예요. 네,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증인 중간에 앉혀놓고 검사는 이제 검사석에서 물어보고 변호인은 또 자기 변호인석에서 이렇게 앉아서 물어보고 과연 이 사무엘이 자살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게 쟁점 중에 하나긴 했어요. 아내는 뭐 몇 개월 전에 자살 시도한 적이 있다. 아스피린을 좀 한꺼번에 복용하고 만약에 그게 맞다면 자살 사인으로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건 또 피고인 주장이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래도 자살자들은 보통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나의 주변 물건을 좀 정리한다거나 그동안 고마웠어 안 하던 행동들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뭐 아니면 유서를 쓴다거나 주변 사람들이 좀 느낄 만한 그런 게 사실 좀 있긴 있어요. 대부분은. 근데 그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아내 증언 제외하고는 좀 없고 그 스눕 강아지한테 한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도 좀 애매할 수 있다. 우울감이 좀 심해지고 지금 좀 많이 지쳐 있구나는 될 수 있지만 그 정도만 가지고는 자살을 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 가장 강력한 건 병원 기록에서 뭐 죽음에 대한 언급을 했다거나 소극적 자살 사고, 적극적 자살 사고라고 하거든요. 적극적 자살 사고는 막 자살 계획 세우고 자살 방법 찾고 뭐 옥상에 올라가 반다거나 막 이런 게 적극적인 자살 사고고 소극적 자살 사고는 뭐 누가 나를 차로 치였으면 좋겠다 뭐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언급을 했다면 차트에 써 있을 텐데 그런 거 없다면 뭔가 자살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만약에 그 아스피린을 먹은 게 맞다면 어때요? 자살 위험성에 가장 강력한 게 이전 자살 시도가 있었는지예요. 그게 맞다면 굉장히 강력하게 자살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아스피린을 먹고 시도를 했다는 게 다니엘도 또 거기를 좀 보강하는 진술을 또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걔가 상태가 안 좋았던 적이 있는데 아빠가 투여해놓은 아스피린을 먹고 이제 그렇게 됐던 것 같다. 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검증하기 위해서 또 스스로 또 실험도 해보고 이제 그런 점도 좀 그 얘기에 신빙성을 부여하지 않았을까. 네. 근데 그 증언을 했을 때 약간 다니엘 표정이 약간 좀 결국 스눕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물병원 그 기록을 찾아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 시기에 그 강아지가 아팠다는 거고, 그렇죠. 뭐 증상 같은 것도 이제 알 수 있을 테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스눕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또 아빠가 자살을 암시한 듯한 그런 말을 했다는 거니까, 여러모로 좀 이제 피고인의 주장을 보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런 게 아예 없더라 그래도 자살이라는 건 사실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인스타 같은 거 영상 보면 뭐 자살 앞둔 사람들은 뭐 오히려 밝은 척을 한다. 오히려 뭐 조용하다. 뭐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딱 어떤 전형적으로 자살을 앞둔 사람들, 계획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딱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막기가 어렵고 그럴 사람이 아니다. 뭐 그럴 사람이 맞다. 이렇게 사실 사후에 판단한다는 건 좀 되게 어렵긴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이 결론은 무죄가 됐어요. 그렇죠? 너무 억울하잖아요. 막 매스컴에도 타고 막 조사도 아들과도 좀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근데 이런 무죄 판결을 받아도 사실은 이 피고인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데 뭐 아무런 보상이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형사 보상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이제 구금에 대한 보상이에요. 산드라 같은 경우도 중간에 이제 구금된 기간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거 일수에 따른 이제 보상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비용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법상 일당이 이제 매년 바뀌는데 지금 아마 우리나라가 그 일당이 한 7만 원, 8만 원 사이일 거예요. 7만 8천 원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이제 5배 이하 금액을 책정을 해가지고 이제 구금 일수 곱하기 해서 이제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뭐 그거를 뭐 받는다고 해서 다 보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억울하게 경사 절차에 이제 연루가 돼가지고 온갖 고초를 다 겪었는데 직장에 다 소문나고 무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망가진 이게 명예가 온전히 이제 회복되는 게 아닐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를 형사 보상을 통해서 우리가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로맨스 변호사 강창효 변호사님이랑 한번 이 추락의 해부 영화 봤는데요. 또 법적인 부분, 정신의학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좀 이렇게 해석을 해봤는데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같이 좀 얘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얘기를 듣고 영화를 봐도 사실은 뭐 스포는 있어도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가정에서의 어떤 인물들의 심리적인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이런 사건을 제3자가 낱낱이 좀 파헤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비판적인 부분도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본 영화여서 우리 해프님들도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맨스도 이제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강창효 변호사가 우리 소속 변호사님 두 분을 모시고 이제 함께 운영하는 우리 로맨스 채널도 지금 구독자 말씀하셨지만 아직 촬영일 기준 100명이거든요. 네. 이래서 안 되잖아요. 네, 도와주세요. 그래서 좀 많이 가서 한번 봐주시고 그런 영화 있으면 한번 또 같이 리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또 놀러 가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프님들. 예.